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 시장에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 자, 2024년 새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주는 인사라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성님, 일단 작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우리 방송을 네. 했을 때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될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대로 무조건 꼼꼼하게 지켜봐야 돼야 된다는 하나하나 봐야 이야기를 될 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랠리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막 기대감이 넘쳤죠. 기대가 넘쳤지만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내용이 좀 바뀌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1월 초부터 일단은 연준 위원인 크리스토퍼 윌러가 일단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한마디를 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게 됐는데 발표한 내용은 똑같아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확실한 지표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금리 인하를 않는다. 안 할 거다. 현재 사정은 유지가 될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될 맞아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있을 FOMC. 드디어 FOMC가 있죠. 올해 첫 FOMC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어떤 페드와치나 이런 것 이쪽에서 어떻게 지금 시장을 전망하고 있고 1월 달은 전망은 이렇다 한다 하면은 그 다음이 연준이 있을 3월 또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지, 또 미국의 현재 1월에 각종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다뤄보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또 시작이 됐죠. 이제 드디어 막이 올랐죠. 네, 이것까지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는, 일단은 지금은 디테일하게 굳이 미국 대선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시작은 되었으니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번 안내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일단은 올해 우리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FOMC 1월 달에 전망을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2024년 일단 다음 주 30, 31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죠. 그렇죠. 발표가 되는 2024년 첫 FOMC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데 딱 한 열흘 10일 전부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없을 거고 그 대신 이제 이번 주에 GDP 잠정치나 그다음에 금요일 날 PCE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들이 또 공교롭게 일주일 전에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 미팅에서는 금리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어제나 오늘 기준으로 페드와치 한번 보셨나요, 우리 수석님은?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네. 1월 달 5.25, 5.5 지금 동결한다가 네. 거의 97.4예요. 거의 압도적으로 동결이 된다 보면 되겠네요. 아무리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뒤집기는 힘들고 연초부터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멘트들이 좀 많았는데 네. 진짜 2024년 되고 나서는 진짜 거짓말처럼 180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인하는 할 거다 네. 하는데 조금 신중한 모습.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와. 네. 우리도 알아. 네. 인플레이션이 2%까지 잘 빠졌어. 네, 맞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 우리 목표치까지. 그 대신 몇 개월, 몇 번의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네. 보고 가겠다라고 조금 그 기대감을 조금 죽여주는. 시장에서 솔직히 좀 과민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그 S&P나 나스닥 인덱스 지수를 보면은 우상향 우상향이에요, 그림으로 지금 그대로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인 우상향이다. 상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 높임으로써 시장의 과열을 이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좀 죽이고자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은 물론 이제 많이 다운이 됐지만 시장 경제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경기의 연착륙이 거의 확실시 확실시 되지 자신감 않나. 있고 대신에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지금 하기가 어렵지 어려워요. 않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연초부터 인하하기는 좀 다들 부담스러운 느낌을 네. 가지면서 좀 신중론이 조금 커지면서 당장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네. 그 대신 이제 3월 달 걸 한번 봤어요. 네. 3월 달에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3월 달은 좀 박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결까지는 한 52, 3%. 그 대신 25bp, 네. 0.25% 인하가 한 46%. 거의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뭐 예전처럼 이제 뭐 폭이 확 크게 올리지는 올리진 않고 이제 않고. 한 단계씩 네. 0.25 이제 25bp씩 이제 내릴 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서 이제 1월, 2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의 지표들이 더 나올 텐데 네. 뭐 GDP뿐만 아니라 물가 지표, 소비 지표 모든 발표가 나올 텐데 네. 여기서 정말 뭐 두세 달 정도의 지표가 정말 안정적이다. 누가 봐도 인정하는 지표가 나온다면 3월 달에는 조금이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했는데 이제 이번 아마 1월 달 끝나고 나서 FOMC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나 이제 연설에서 네. 약간 어떠한 힌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3월은 조금 판가름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시장의 변동성도 그때에 대해서는 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3월이 있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넘어가는 네. 그 시기에 이제 세 번째 FOMC가 있는데 네. 25bp 인하한다는 게 반 이상이 넘어가요. 인하한다는 게 50%가 넘네요. 네, 넘어요. 어. 연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하면서 지표에 따라서 3월이냐 5월이냐 어떻게 보면 5월 정도 되면 이제 상반기는 거의 다 네, 지나갔다는 그렇죠.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된 연착륙을 좀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이든 유지가 되든 뭐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그 결과값을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래도 다른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고용도 좋고 생각외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고용까지도 좋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둔화되는 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고용까지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 그다음에 다른 나라 선진국 G7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경제 성장이 좋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금리 인하를 더 하반기까지 미루기는 조금 연준이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반기 11월 달 되면 대선도 있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5월 정도, 5월이나 6, 7월 또 약간 그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한번 첫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죠. 제 주변 친구 중에 코로나 시기 때 유저제 집을 산 친구가 있어요. 이제 모기지론으로 이제 했더니 이자 값이 여기도 만만치 않겠죠. 이자가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월급의 반 이상을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해서 반 이상을 내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이제 궁핍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미국 구글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네, 뭐 그 친구 뭐 구글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제 나이 또래 구글에서 일한다 하면은 최소 연봉이 근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경력을 쳤을 때. 근데도 그게 힘들 정도면 뉴욕에서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정도니까. 근데 그 금리 인상만큼 이자 값이 또 어마어마하다니 또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 동네도 확실히 부동산 이슈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하드코어의 주요 원인이 이제 집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네요. 지금은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고 네. 한국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많이 네. 오른 상태에서 영끌족들이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미국이나 저희 나라 다나 다 그렇게 집을 모기지를 샀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이나 각국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들에서도 약간의 소비가 너무 줄어드니 이 경제 성장에 약간 조금 악영향. 그렇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너무 고금리 상태를 너무 길게 가기도 서로 부담스러운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거기에 뭐 미국은 대선까지 있으니 그렇죠. 이제는 금리 스탠스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네. 서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뭐 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네, 모르는 거고 지금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공화당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금리 때문에 좀 머리를 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선이 드디어 이번 달로 공화당을 시작으로 이제 네. 경선이 시작이 네, 됐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번 대선만큼 조금 불확실성? 조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건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바이든 서로 좀 선택하기가 미국 시민이라면은 미국 국민이라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든을 막상 시켜놨는데 좋아지는 건 없잖아. 특별하게 이제 경기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쵸. 오히려 트럼프 때는 대외적인 국가 대외적인 이슈상으로는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으로 슬로건 아래서 완전히 이제 똘똘 뭉치게 만든 내부에서는 주요- 네, 진짜. 맞습니다. 지금 왜 이제 미국 대통령 한번 이제 당선이 됐으면은 대부분 지금 이제 제가 기억하는 상태에서는 거의 다 이제 연임을 한 번씩은 하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못했고 트럼프만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래요. 네. 제 머릿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굉장히 옆에 이제 타국의 이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있죠. 되지 않을까. 그럼 최근에 미국 고용도 그럼 한번 또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조금씩 복원이 되겠죠. 네. 되고 있으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도 약간은 지금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35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대요. 35개월.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 3년이네요. 그러니까 코비드 시 때부터 네. 초반 우리도 힘들었을 때 그거 잠시를 벗어나고 나서는 계속 일자리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났던 거예요. 그 대신 최근 2년간 2년 보면 거의 코비드 중후반부터 네. 지금까지 늘어났지만 일자리의 창출 속도는 둔화됐대요. 창출 속도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늘어는 났는데 늘어나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미국의 고용도 인플레이션도 제자리로 찾아가고 금리도 조금 인하를 함에 따라서 네. 이제 고용도 지금 뭐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고용 정도는 조금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실제로 않을까. 고용에 대한 그 데이터 자체가 많이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낮춰서 뭔가 이제 다시 또 경기를 회복시키죠. 그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지금 필요가 없으니 참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스탠스가 참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인플레이션만 잡은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았으니까. 네, 이제는 뭐 잡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갔던 시점에서 더 이상의 저금리 시대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없을 없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그래서 세상은 완전한 고금리 시대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신입사원 애들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 20대 중후반 친구들은 낮은 금리의 시절을 볼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다시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 낮은 금리 시대가 가능할지 여부는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봤었던 그 금리까지는 못 볼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완전히 뭐 제로금리 시대에 이제 있었으니까. 봤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 9%까지 갔던 게 네. 지금 2점 후반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잡혔는데 연준이 조금 너무 신중하다. 또 어떻게 보면 신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도하게 신중해 버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한번 9%가 떴으니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너무 불안감에 조금 사로잡혀 있지 않나. 뭐 일반 이제 서민들이 부동산에 이제 워낙 많이 투자를 또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뉴스를 시장 뉴스를 봤을 때 그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뭐 그 한국은행 총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동산을 만약에 또 금리를 낮추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다시 또 꿈틀거리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쉽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심지어 내리더라도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낮췄을 때 다시 또 부동산 쪽에 투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물가가 또 자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연준에서도 내리고 싶지만 단계적으로. 네. 그러면 이번 연도도 한 3-4번 정도 내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아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역으로 이제 다시 물가 상승이 다시 치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되면서 그 이제 통화 정책이 네. 어떻게 보면 스탠스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긴축에서 네. 완화로 네, 맞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얼마나 규모로 금리 인하는 몇 번, 얼마나 많이 이거는 아직도 미 연준 내에서도 조금 갈팡질팡 하는 모습. 그래도 우리 수석님은 올해 상반기가 지났을 때는 뭐 연준의 지금 의견대로 비슷한 의견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2024년 12월이다 하면 지금 대비 맥스 1%? 1%까지는 맥스 1%? 그렇다면 상반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연 FOMC가 있을 때마다 한 번, 그러니까 하반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두세 번, 두세 번 상황에 했어. 따라서 한 3번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총 맥스 4번. 1% 정도 생각을 하신다. 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저 올해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나요? 다들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고 네. 뭐 누구든지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저희도 연착륙은 기대와 달리 할 수 있겠다라고 다들 네.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네. 다소 정상화가 된다, 연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가 지금 워낙 많아요. 네. 그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지 그것도 있고 다시 경제 지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물가가 상승되거나 상승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돼. 또 다른 이유로 뭐 원유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밀접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다시 상승.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 이전에 이제 물가가 슬금슬금 막 오를 때 연준이 생각보다 늦은 대처 때문에 이제 결국 낭패를 봤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다시 보인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때처럼 이렇게 머뭇거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스탠스가 바로 빠르게 스탠스를 취할 것 같긴 하거든요. 금리를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물가가 좀 이제 튄다는 느낌이 보여준다 하면 한 번의 데이터라는 솔직히 그건 힘들겠지만은 2번 이상의 데이터가 물가가 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바로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왜냐면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뭐 고금리 상태에서 아무런 뭐 이슈가 없었으면 뭐 괜찮은데 지금 네. 모든 전세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문제가 또 하나의 또 대두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 이슈가 뭐 어제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기미가 생각이 없다. 전혀 없는 것 생각이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루 만에 멈추겠다. 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도 또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단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너무 또 이슬람 그 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파들 사이에 이제 또 파싸움도 있고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을 공격도 많이 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정학적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지정학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이념적 논쟁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나 이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좀 알아봤다 하면은 미국 시장에 지금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또 대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경선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일단은 공화당 뭐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저희가 가볍게 좀 다뤄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 하는 건 참 복잡해요. 네. 선거는 참 11월인데 벌써 경선을 경선을 해요.
한달 1월일 때 네. 네. 10개월 전인데도 참 2024년에 미국의 가장 큰 이슈지만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대선인데 이번 달 15일부터 이제 공화당이 아이오와주에서 뭐 코커스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 뉴햄셔에서 뭐 프라이머리를 시작된대요. 근데 코커스가 뭐냐? 프라이머리라는 건 뭐 뭐냐? 전에 첫 번째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뭐 어떤 건가요? 일단 둘 다 전당대회 나갈 이제 대의원을 뽑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코커스는 당원 대회라고 약간 말을 붙이면서 그 지지 정당을 밝힌 그 등록 당원들 있죠. 네. 당원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오와를 포함해서 23개 주 정도가 이 코커스를 선택하고 있고 네.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예비 선거라고 해서 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네. 그 대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참여가 가능해서 뉴햄셔 포함해서 한 27개 주에서 뭐 쉽게 설명하자면 당에 소속된 사람들로만 이제 뽑냐, 당 소속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그 선거를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은 15일 날에 이제 아이오와에서 코커스 방식으로 네. 항상 미 대선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압승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3일 날 뉴햄스에서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게 같은 당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스 전 유엔 대사가 네. 이제 같이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박빙인가 봐요. 지금 뉴햄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강경 보수, 진짜 강경 보수의 당원들이 조금 있는 곳에서 유리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다음에 헤이즈는 중도 보수 또는 약간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약간 무당 이런 데서 좀 유리한가 봐요. 중도층에서 좀 그쪽으로 그 헤일리 쪽으로 조금 표심이 간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헤일리가 그래도 뉴햄셔에서 조금 선방할 거다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방식이기 때문에 네. 당원뿐만 일반 국민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당원이다 박빙이- 보면은 그 당의 이제 대표적인 선두 주자를 많이 뽑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발짝 뒤에서 헤일리 대 트럼프 대 헤일리 누가 더 다음 이제 대선 주자로는 누가 마땅하겠느냐라는 평가를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이게 조금 서로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이번 달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좀 한 달 늦게 다음 달 3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시작한대요. 네. 근데 원래는 공화당하고 똑같이 아이오와하고 뉴햄셔에서 공화당과 같은 방식으로 원래는 시작했대요. 정통적으로. 지난 과거에는 근데 네. 유권자들의 90% 이상이 그쪽은 백인 동네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의 다양성 이게 조금 그 대선 그 전당대회에 조금 반영되지 않는다. 피부색으로만 했을 때 또 백인들은 공화당 쪽의 인구수가 또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미국은 그렇게 이제 지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약간 그렇게 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은 첫 시작을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변경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또 미국 내에서 또 말이 많나 봐요. 뭐 전통을 무시하네, 뭐하네. 네네. 이런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작은 공화당으로서 이제 시작은 했죠. 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1월 달부터 계속 하다가 드디어 11월 달에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네. 12월 달에 이제 둘째 수요일 이후에 첫 오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대선을 네. 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솔직히 네. 말하면. 아직도 뭐 11개월은 남은 이야기니까. 네. 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저도 이거를 하면서 그냥 간단히 깊게는 안 들어갔지만 간단히 요즘에 대선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새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언론이나 조금 미국 내의 대선의 열기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뭐 어쨌든 그 현 대통령 바이든이 건강 이상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플러스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사람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확실히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트럼프 대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
혹시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트럼프가 아무리 사고를 많이 쳤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외적인 것들이고 그렇죠. 미국 내 안에서는 트럼프는 확실히 보수 지지층을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이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뭐 제 개인 의견이 뭐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그때 이슈사항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일단은 뭐 김성수 수석이랑 저희랑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 보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또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 이 부분도 1월 이제 다음 주에서 FOMC 이후에 과연 그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지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2월달 해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지금 지난 방송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원유 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문제가 다른 국가까지 이제 번져나가면서 유가에 대한 이슈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두 번째는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지금 문제인지 수에즈 운하에 뭐 헤즈볼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주 수석님 수고해 주셨고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못 드렸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한테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